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비극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린 알든의 역작 브로큰 머니의 제3장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지금 거대 은행과 정부의 통제 아래서 금융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인류가 150년 만에 찾아낸 구조적 구원인지를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화폐의 타락을 도덕적인 해이나 정치적인 음모로 설명하려 하지만 엔지니어 출신인 린 알든은 아주 냉철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합니다. 바로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세기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전신, 케이블 속으로 들어가 이 거대한 모순의 시작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180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인류의 삶은 수천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의 이동 속도와 물자의 이동 속도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떠날 때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나 명령이 전달되는 속도는 전령이 타고 있는 말이 달리는 속도였습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화와 은화가 담긴 상자가 마차나 배에 실려 이동하는 속도가 곧 결제의 속도였습니다. 이때는 정보와 가치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건네는 순간 거래는 끝났고 장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을 믿기에는 검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30년대와 40년대를 거치며 인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전신입니다. 세뮤얼 모스가 발명한 이 기계는 점과 선이라는 단순한 신호를 통해 정보를 구리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6년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천지개벽할 사건이었습니다. 런던의 주식 시세가 뉴욕에 닿는데 몇 주가 걸리던 것이 단 몇 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보의 이동 속도가 물자의 이동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보혁명이라고 부르지만 린 알든은 이것을 화폐 시스템 붕괴의 서막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19세기 말 런던의 금융가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무역상입니다. 전신을 통해 뉴욕에서 목화 시세가 폭락했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매수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전신을 치면 1분 안에 주문이 뉴욕에 도착합니다. 거래는 빛의 속도로 체결됩니다. 정보는 이미 도착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입니다.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당시의 진짜 돈인 금은 여전히 템스강 항구에서 증기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가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정보는 1초 만에 가는데 돈은 한 달이 걸리는 이 기괴한 속도의 괴리. 이것이 바로 제3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비극의 씨앗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신 덕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금의 이동 속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결국 사람들은 금을 직접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거대 은행과 뉴욕에 있는 거대 은행이 서로 장부를 트고 전신으로 숫자만 주고받으며 나중에 차액만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거래 은행 시스템의 시작이자 금융의 중앙 집권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사상적 아버지라 불리는 닉 자보의 통찰을 빌려와야 합니다. 닉 자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보안 구멍이다. 인류는 속도를 얻기 위해 거대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전신 기술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돈의 흐름을 소수의 거점에 집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 해저에 케이블을 깔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자본과 정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분산된 화폐였지만 통신 기술이 결합된 금융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중앙 집권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이 전신을 쳐서 금을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린 알든은 이 과정을 두고 기술적 필연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금을 빛의 속도로 분해해서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금 대신 금에 대한 청구권을 빛의 속도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화폐가 실물에서 정보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돈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묵직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은행가의 장부에 적힌 추상적인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관리하는 권력은 소수의 중앙은행과 정부의 손아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반 화폐인 금이고 다른 하나는 금을 대신하는 대리 화폐인 종이돈과 장부상의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행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전신으로 숫자만 오고 가면 아무도 금고에 진짜 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은 금보다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팽창이자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의 시작입니다. 리날드는 3장에서 19세기 말 소위 에포크라 불리던 아름다운 시절이 사실은 거대한 신용법을 위해 서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전 세계가 전신망으로 연결되자 금융위기도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전신망을 타고 공포가 전염되었고 사람들은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늘 냉소적으로 말하듯 중앙은행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모순을 덮기 위해 태어난 조직입니다. 리날드는 3장에서 중앙은행의 탄생이 음모론적인 결과가 아니라 속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미봉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금은 느리고 정보는 빠르니 그 사이를 메워줄 무한한 신용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중앙은행이 맡아 최종 대부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개인의 금융주권 상실입니다. 우리는 내 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은행에 의존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의 디지털 에너지 이론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해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말했습니다. 돈은 에너지다. 하지만 19세기의 돈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너무 많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었다. 금은 훌륭한 배터리지만 전송할 수 없는 배터리였다. 그래서 인류는 전송을 위해 배터리를 버리고 전선만 남겼다. 그것이 바로 종이 화폐와 신용화폐다. 리날든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인류는 전송 속도를 얻기 위해 가치 저장 기능을 희생시켰습니다. 에너지가 줄줄 새는 전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배경이 어떻게 지정학적 패권과 연결되는지도 아주 흥미롭게 다룹니다. 전신 케이블의 중심지는 런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모든 해저 케이블이 런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가 런던을 거쳐갔습니다. 이것은 곧 금융의 중심이 런던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키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통신망, 즉 결제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결제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력, 즉 검열의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여 다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19세기의 전신망 시스템, 즉 스위프트망의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150년 동안 이어진 세상의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기에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내 돈을 허락해야 송금할 수 있고 국가가 내 돈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날드는 묻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돈은 여전히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인터넷은 정부의 탈중앙화를 가져왔는데 왜 돈은 여전히 19세기의 중앙 집권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4K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보내는데 왜 10,000원을 보내려면 수수료를 내고 3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기득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혁명성이 드러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1866년 대서양 해저 케이블 이후 벌어진 정보와 가치의 속도 차이를 150년 만에 해결한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경도와 희소성을 가진 실물 자산의 특성을 가집니다. 즉,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개자 없이 빛의 속도로 전송 가능한 최종 정산 자산인 것입니다. 금의 단단함과 전신의 속도를 하나로 합친 키메라 같은 존재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그 자체의 돈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 즉 비자 카드나 페이팔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냈다는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 돈의 정산은 며칠 뒤 은행 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19세기 전신 시대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외상 거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송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됩니다. 거래 상대방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린 알든이 3장에서 지적한 속도의 괴리가 비트코인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히 봉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을 읽으며 우리는 레이 달리오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말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과 종이돈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신을 이용한 장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들은 실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1907년의 뱅크런, 1929년의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위기의 뿌리는 바로 이 장부상의 돈과 실물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인터넷에는 고유의 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정보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런데 왜 돈은 국경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린 알든은 3장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19세기의 전신망은 국가가 통제하는 인프라였지만 21세기의 인터넷은 개방된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개방된 인터넷 위에 올려진 개방된 화폐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중립성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파운드나 미국의 달러는 그 나라의 힘에 의존하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존합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를 자동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역시 린 알든이 지적한 3장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앙화된 서버와 장부에 의존하지 않고 코드와 수학으로 검증되는 분산, 원장 기술만이 이 낡은 금융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1초에 수만 건을 처리하지만 그것은 약속일 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보다 느릴 수 있지만 그것은 확정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주체입니다. 린 알든은 3장에서 결제 완결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을 때 그 거래는 확률적인 결제입니다. 카드사가 승인해야 하고 은행이 정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도가 나면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일 뒤에나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금을 건네거나 금을 건네는 것은 최종적인 결제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 최종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0분 뒤 블록이 생성되고 유컨펌이 지나면 그 거래는 우주가 멸망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19세기 이후 사라졌던 개인의 힘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폴 튜더 존스 같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19세기 전신의 발명으로 시작된 화폐의 추상화와 금융화가 이제 극단에 달해 오히려 실물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공학이 실물 가치를 압도해버린 세상입니다. 린 알든은 이것을 고장난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을 수리할 유일한 도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가치는 단단한 돈, 즉 비트코인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굳이 비트코인이어야 하냐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빠르고 편리하지 않냐고.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3장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중앙화된 장부의 확장일 뿐입니다. 발행사가 계좌를 동결하면 끝입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하면 끝입니다. 그것은 19세기의 전신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전신보다 조금 더 빠른 데이터베이스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장부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린 알든의 분석은 냉철합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엔지니어답게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고 그 결함을 해결할 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19세기의 전신 기술이 중앙 집권화를 낳았다면 21세기의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낳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진자 운동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던 권력의 추가 다시 개인에게로 돌아오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나 브로큰 머니 같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금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환율 전쟁, 이 모든 혼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150년 전 우리가 선택했던 편리함의 대가가 복리로 불어나서 청구서로 날아온 것입니다. 전신 기술이 가져온 속도의 축복이 이제는 빚의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낡은 전신망 위에 지어진 빚더미 시스템, 즉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깔린 인터넷 오브 머니 위로 이주할 것인가? 제프 부스가 말했듯 우리는 구명정을 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비트코인은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가라앉지 않는 수학적 피난처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가치를 떨어뜨려도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약속을 지키며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 3장을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정보와 느리게 이동하는 금 사이의 괴리가 어떻게 중앙은행이라는 괴물을 낳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고 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도태된다는 것을요. 19세기의 기술에 머물러 있는 금융 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돈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가? 왜 내 돈을 보내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브로큰 머니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린 알든이 던진 화두를 곱씹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